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의 답을 터득하다 아답터 채널의 민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 자료구조 특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알고리즘 성능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구조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이것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자료구조를 사용했을 때 알고리즘에는 어떤 성능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자료구조 알고리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의 성능에 대한 대표적인 지표인 비고 표기법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료구조 알고리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왜 알고리즘과 자료구조가 서로 연관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제가 친구 추가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려고 합니다. 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 친구 추가일 수도 있고요. 혹은 게임에서 친구 추가 기능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연락처에 전화번호 같은 거를 추가하는 기능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친구 추가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친구를 추가하는 대로 순서대로 그냥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순신이라는 친구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감찬, 안중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가 들어올 때마다 계속 여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쭉쭉 저장을 해서 뭐 서울대라는 친구도 들어오고 고려대라는 친구, 연세대라는 친구까지 저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은 간단하게 저장을 할 수 있는 쉬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제 서울대라는 친구를 이제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될 텐데 저장한 친구 목록이 너무 많으면은 처음부터 서울대가 있을 때까지 계속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신, 강감차, 안중근, 홍길동 쭉쭉쭉쭉 가서 서울대가 나올 때까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구현은 간단하지만 탐색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내가 자료 구조를 좀 더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구조를 잡으니까 탐색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이 너무 안 좋더라. 자료 구조를 어떻게 바꾸냐? 카테고리별로 저장을 해보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가나다라 순으로 카테고리를 정해서 저장을 하는 자료 구조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은 기억끼리, 지읒은 시읒끼리, 이응은 이응끼리, 히읗은 히읗끼리 해서 각자 카테고리별로 저장을 하게 되면 내가 서울대라는 친구를 찾을 때 어때요? 시옷이라는 카테고리에 가서 바로 서울대를 찾으면 탐색은 정말 빠르게, 알고리즘의 성능은 정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손해보는 것은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무슨 구조냐면요. 제가 새로운 친구, 권율이라는 친구를 추가를 하고 싶어요. 추가를 하려고 하면요. 공간이 없으니까 요 아래 애들은 다 밑으로 내려버리고 집어넣어야 돼요. 아까 친구를 추가하는 순서대로 저장할 때는 그냥 바로 저장을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저장할 때마다 아래로 밀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탐색은 빠르지만 신규 데이터 추가 시 비효율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를 또 다르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리 카테고리별 여유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로 이런 여유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놓습니다.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여유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놓으면은 탐색할 때도 편리하고요. 저장할 때도 편리하겠죠. 하지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구조를 설계를 하면 비효율적인 메모리 관리가 되겠죠. 그렇죠. 의미 없는 공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자료 구조에 따라 알고리즘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어떤 자료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탐색하는 알고리즘도 달라질 거고 신규로 추가하는 알고리즘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 알고리즘은 서로 의존적인 관계이다. 그래서 효율적인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료 구조를 처음부터 잘 구조를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고리즘을 평가를 할 텐데 좋은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냐라는 속도가 있었고 그리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는 메모리 사용량이 있었습니다.
이 속도를 우리는 시간 복잡도, 타임 컴플렉시티라고 부르고요. 메모리 사용량은 공간 복잡도,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일반적으로는 메모리 사용량보다 실행 속도에 관심이 많아요. 잘 알려진 알고리즘들은 이미 메모리 사용량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메모리에 관련돼서 용량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메모리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보다는 이제는 시간 복잡도에 많은 초점을 두게 돼요. 그래서 자료 구조 혹은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언어론 같은 분야에서의 성능을 측정할 때는 다 시간 복잡도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간 복잡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측정할 건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측정하면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정의를 했습니다. 데이터 수 n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 등의 횟수를 시간 복잡도로 표현을 한다. 즉 연산의 횟수가 곧 시간 복잡도다라는 거예요. 연산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정하에 시간 복잡도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간 복잡도를 활용하는 지표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각각 보면요. 비고 표기법이 있고요. 빅 오메가 표기법이 있고 빅 세타 표기법이 있어요. 비고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요. 최악의 경우에 대한 성능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빅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최선의 경우에 대한 성능을 판단해요. 그리고 빅 세타 같은 경우에는 평균의 경우에 대한 성능을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가장 합리적인 거는 사실 평균인 빅세타 지표가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평균은 그렇게 좋은 시간 복잡도를 표현할 수 있는 성능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 결과가 바로 튀어나오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한참 뒤에 결과가 튀어나온 것은 원하지 않아요. 이게 최선이든 최악이든 평균이든 사용자는 관심이 없어요. 항상 눌렀을 때 성능이 가장 빠르게 튀어나오는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사용자는 그걸 원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뭐예요? 평균인 건 의미가 없고요. 최악의 경우에도 빠르게 성능이 나올 수 있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빅 오메가, 빅 세타 같은 것들은 보지 않을 거고요. 빅 오를 확인해서 시간 복잡도를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최악의 경우인 빅 오의 표기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형 리스트, 배열이라고 불리우는 이 자료 구조에서 숫자 21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차 탐색으로 한번 찾아볼 겁니다. 순차 탐색이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숫자 21을 찾아보는 거예요. 배열, 선형 리스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21을 찾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순차적으로 찾아야 되니까 여기 21 있냐? 없군. 여기 있나? 없군. 여기 있냐? 없군. 해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서 여기까지 확인을 했을 때 21이 있네 라고 확인을 합니다. 어때요? 최악인 경우죠. 그렇죠? 이 경우가 가장 최악인 경우입니다. 모든 상자들을 다 확인해 가면서 21이 있는지 확인했을 때 마지막에 확인되는 경우예요. 즉 순차 탐색인 경우에는요. 최악의 경우 데이터가 n개인 경우에는 n번을 탐색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고 n이라는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 5가 대문자 5, 빅 5라고 쓰는 거고요. 거기에 횟수, 연산 횟수죠. 이 연산 횟수를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래서 순차 탐색인 경우 시간 복잡도는 빅 5, n 성능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순차 탐색 같은 경우에는 최선인 경우에는 한 번에도 찾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는 최선이든 최악이든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무조건 어느 때나 빨리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 탐색보다는 더 좋은 알고리즘을 선호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진 탐색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진 탐색, 순차 탐색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탐색의 알고리즘이고 나중에 탐색 파트에서 다시 공부를 할 텐데
지금은 제가 비고를 설명드려야 되니까 이진 탐색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정말 쉬운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들이 순서대로 들어있으면, 요 배열에 들어있으면, 선형 리스트에 들어있으면 첫 번째 탐색 범위는 이만큼에서 탐색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탐색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를 딱 봅니다. 요 가운데를 봤을 때 21보다 얘는 어때요? 작죠? 그러면 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구조의 특성상 왼쪽은 5보다 작은 애들이고요. 5보다 작은 애들이고요. 오른쪽은 5보다 큰 애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21을 찾아야 되는데 왼쪽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5보다 작은 게 확실하다면 볼 필요가 없죠. 오른쪽만 보면 돼요. 즉 어떻게 되면 돼요?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이 오른쪽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즉 두 번째 탐색 범위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럼 여기서 또 가운데로 봅니다. 가운데로 봤을 때 왼쪽은 15보다 작고요. 오른쪽은 15보다 크죠. 그럼 왼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볼 필요가 없죠. 그러면 탐색 범위가 또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럼 세 번째 탐색 범위에서는 21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순차 탐색의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점 해서 n번을 탐색을 했는데 얘는 절반씩 줄어드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훨씬 더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시간 복잡도는 어때요? n이 1이 될 때까지 2로 k회를 나눕니다. 자, 요 n개의 데이터를 1이 될 때까지, 요 한 개가 될 때까지 2분의 1로 k번 계속 나눠줘요.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n이 1이 될 때까지 2분의 1로 k회를 나눕니다. 자, 근데 시간 복잡도를 표현할 때는 연산의 횟수로 표현을 하자고 했잖아요. 연산의 횟수는 k잖아요. 그럼 k로 정리를 하면요. k는 로그 2 n이 될 거예요.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되죠. 뭐 요 정도의 수학적 지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이거는 고등학생 때 다 배워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비고 로그 n이라고 성능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n보다는 로그 n이 더 작죠? 일반적으로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의 성능이 더 좋겠구나 라고 이 값만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값만 보고 알 수 있다. 자, 그럼 비고 표기법을 한번 수학적인 표현으로 봐보면요. 두 함수 fn과 gn이 주어졌을 때 모든 n이 k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대해서 fn이 cgn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하는 c와 k가 존재하며 fn의 비고는 OGN이다 라고 수학적 표기가 있는데, 자, 이런 수학적 표기는 복잡하니까 넣어두고, 지금 기초잖아요, 기초. 이런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읽어만 보고요. 비고 표기법의 특징만 봐보도록 할게요. 특징은요, 상수항은 무시합니다. 자, 시간 복잡도가 5n이라는 성능이 나왔으면요, 이런 5는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고 n으로 표시하면 된다. 알고리즘의 효율성은 데이터의 개수가 충분히 크다는 가정하에 사소한 상수항은 무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가 충분히 크면은 앞에 상수항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없는 항은 무시해도 된다. n 플러스 3이 있으면 이 플러스 3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개수가 충분히 크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비고 n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개수가 충분히 크다면은 가장 영향력이 큰 거 외에는 다른 항들은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특징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비고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표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특징을 알고 나서 또 봐보면 각각의 표기법마다 성능을 한번 보면요. 자, 어때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보니까 데이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각 성능마다 격차가 점점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항은 충분히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개수가 충분히 크면은 서로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애만 바라봐도 시간 복잡도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보면요. 성능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왼쪽에 있는 표기가 가장 빠른 알고리즘을 나타낼 거고요.
자, 비고의 2의 n승으로 표현되는 알고리즘은 엄청나게 느린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보통은 우리가 nlog n까지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의 성능으로 허용을 하고요. n제곱 2의 n승까지 가는 알고리즘을 만약에 본인이 만들었다 하면은 그거는 본인이 잘못 만들거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부적절한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요. 비고 1은 데이터 수에 관계없이 연산 횟수가 고정됐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거는 스택의 푸시나 팝 같은 거를 의미합니다. 이건 뒤에서 스택은 다 배울 거예요. 그리고 비고의 로그 n은 보면은 데이터 수의 증가율에 비해 연산 횟수의 증가율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진 탐색, 아까 사례로 든 그 이진 탐색이 바로 이 로그 n의 성능을 가졌었죠. 그 다음에 비고 n은요, 일반적인 포문입니다. 데이터 수와 연산 횟수가 같아요. 데이터 수가 많을수록 연산 횟수도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고 nlog n은요, 데이터 수가 많아질수록 연산 횟수가 조금 더 증가해요. 조금 더 증가하니까 안 좋은 알고리즘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상당수의 많은 알고리즘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log n까지는 우리가 성능이 괜찮은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병합정렬이나 힙정렬, 퀵정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정렬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비고표 기법에 대해서 한번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래식들을 비고로 한번 표현해보자 라는 건데요. 5n 플러스 3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미 없는 거 제거하고 상수항 제거하자.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n이 가장 의미가 있고요. 상수항 의미 없죠. 이런 것들 상수항은 의미가 없으니까 비고 n이 될 거고, 이번 문제는 n제곱은 n세제곱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되죠. 이 뒤에 항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항 날려주면요. 이거 n세제곱이 되고요. 얘도 2의 n승과 n의 제곱 중에 어디가 더 영향력이 클까요? 여기가 영향력이 크죠. 데이터 수가 많아질수록.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얘도 세제곱이든 네제곱이든 어쨌든 n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영향력은 이쪽이 무조건 크게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비고 2의 n승이고, n 플러스 로그 n 같은 경우에는 로그 n은 더 작죠, n보다. 그래서 비고 n.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n에다가 로그 n만큼 더 더해졌으니까 영향력이 더 클 거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비고 n 로그 n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기고표기법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정의는 엄청 어렵지만 막상 특징을 알고 나면은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고표기법을 뭐 본인이 시험을 보는 데서 나온다 하면은 당연히 이런 거 풀 줄 알아야겠지만 푸는데 어려운 거는 당연히 없고요.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수학적인 기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고표기법 문제를 푸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봤을 때 이 비고표기법을 보고 나서 아, 얘 알고리즘은 성능이 좋은 애구나, 안 좋은 애구나 라는 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 이 알고리즘은 성능이 좋으니까 사용해도 되겠구나. 아, 내가 구현한 이 알고리즘은 성능이 안 좋으니까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수치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표로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고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비고 표기법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비고 표기법을 보았을 때 이 알고리즘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